예적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3% 이상 확정적인 구매력 손실에 투자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예적금을 하면 당연히 안정적이죠. 변동성이 없으니까 안정적이지만 실제 물가는 정부에서는 3%라고 하지만 체감상 7%이기 때문에 4%를 복리로 매년 확실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난 투자를 안 한 거야 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손실이 확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는 행위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 비트코인을 산다 책을 2권 쓴 작가이고요. 현재는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대략 1년 정도 했는데 또 암호화폐 대중화 관련해서 뭐 비트코인 지갑도 만들고 채굴기 관련해서 좀 컨텐츠도 만들면서 사업이 커져가지고 법인 사업으로 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대한민국 30대 청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했는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인사이트가 있으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흐름은 안 좋았다가 가까스로 지금 다시 90K 돌파하면서 살아났습니다. 트럼프가 작년에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10만 불을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좋았다가 이후에 관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죠.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려웠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책들이 무더기로 계속 발표가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신호, 회피 수요를 자극해서 비트코인이 최대 7만 한 4천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최근에 좀 반등을 한 상태고요. 트럼프가 특히 4월 2일 이후에 그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무역 정책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을 하고 기본관세 도입하고 이게 뭐 우방국이나 적대국 예외 없이 상호관세 부과하면서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커졌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미국 자산에 대한 회피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과 같이 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떨어졌었던 이슈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불확실할 때는 비트코인이 원래 더 주목받아야지 정상인 상태인데 대중들이 이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험 자산처럼 반응을 했고 최근에 한 요 며칠 전이죠. 관세 정책 관련해서도 조금 더 완화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줄어들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을 했는데 그게 좀 펀더멘탈과 이제 좀 관련 있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도로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임기 전후로는 비트코인이 펀더멘탈보다는 어떤 그런 이슈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상승한 거는 비트코인이 본질은 안전자산인데 그 안전자산의 펀더멘탈에 맞게 반응하고 있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6일 만에 9만 달러를 회복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불에서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떨어졌는데 최근에 미국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신뢰가 좀 떨어지면서 금이 계속 주목받고 있었고 요 며칠 전에 이제 연준 의장에 대한 조금 더 그동안 계속해서 압박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완화 발언도 있었고 관세 관련해서도 조금 더 협상할 여지가 있다라는 식의 또 이야기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좀 주목을 받은 상태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연관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목을 이제 하고 있는 건 폴 애킨스라고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위원으로 재직했을 때부터 기업에 친화적이고 또 규제 완화적인 어떤 성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도 암호화폐 산업 관련해서 본인은 가장 우선순위에 정책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더 유연한 규제 환경을 사람들이 기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가격이 상승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마이클 세일러도 이 SEC 체어맨 폴 애킨스가 이제 "will be good for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좋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도 이제 얹으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는 데 동력으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펀더멘탈은 딱 하나거든요. 희소성. 그러니까 그 희소성이 뭐 공급량이 늘건 또는 희소성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수요가 왕창 줄어들건 해서 펀더멘탈이 바뀐다고 한다면 이게 이 자산의 본질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금 같은 경우도 성질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발행 그러니까 공급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고 우리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격화되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 가격도 뭐 현물 선물 기준으로도 다 3천 불이 넘어서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성능이 조금 더 좋은 버전이라 원래는 금처럼 계속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야 하지만 금은 우리가 5천 년 동안 신뢰가 있고 비트코인은 뭐 이제 겨우 10년 조금 넘은 자산이라 아직은 신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동성이죠.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게 계속해서 시장에서 불확실성 그러니까 불안해 보이지만 이 실제 본질을 파고들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펀더멘탈만 봤을 때는 훼손된 적도 없고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규제, 무역 규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 경우에는 금처럼 원래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수요가 몰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대중들이 비트코인을 금처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대중들의 오해 때문에 그런 이 변동성이 발생을 했고 실제 온체인 데이터들도 보면 원래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었던 지갑에는 비트코인이 늘어났고 비트코인이 좀 적었던 지갑의 비트코인들은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네, 펀더멘털은 변한 적이 없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가상자산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가격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이 4개월이라는 시간, 그 트럼프 임기 이후에 대략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규제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3개월은 무언가 바뀌기에는 아직은 사실 조금 부족한 기간이거든요.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슈들은 우선 이 시장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규모가 커지려면 어쩔 수 없이 기업이랑 국가 단위의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그 두 개의 자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규제들이 좀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SEC 의장이 교체된 부분이 이제 암호화폐에 그동안 조금 제한적이었던 그 규제들을 많이 풀어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입니다. 미국이 본인들의 이제 국채, 부채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사줄 국가 정부가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이제 테더나 뭐 서클이나 그 외에 페이팔 또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여러 프로젝트들의 본인들의 국제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부채를 좀 이관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아마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더 대중화되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상에서 더 희소한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수요가 많이 몰려갈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페이팔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PYUSD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발표했는데 지갑에 보관하고 있을 때 이자를 국채 이자인 한 대략 한 3에서 4% 정도를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조금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최근 들어서는 검토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진 않지만 미국 이외에 여러 국가에서 비트코인 ETF, 현물 ETF를 승인하거나 어떤 전략 자산의 지위에 준하게 비축하는 움직임들이 생기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기업과 국가의 비트코인 비축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업이나 국가가 비트코인을 비축을 한다면 아무래도 기업이든 국가든 본인이 발생시킨 부를 안전하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현 시점에 이제 비트코인이 금이나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인 뭐 흔히 말하는 국채였는데 국채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수요가 많이 올라가기가 좀 어렵게 되었고 그러면 전통적으로는 금이나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사실 한계가 있고 모빌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측면 때문에서 선호하지 않고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뭐 국가나 기업이 부동산에 왕창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금인데 금도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상에서의 어떤 그 금의 희소성을 완전히 구현해낸 비트코인으로 몰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결국에는 가치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저장해서 미래로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 대상이 그냥 비트코인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봉현이 형은 지금 같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팩트를 놓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뭐 최고 가격 대비해서 지금이 94,000달러가 넘었으니까 뭐 대략 한 10% 정도 빠진 거라서 만약에 비트코인만 모으시고 또 떨어졌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혼란이 많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알트코인이나 또는 그 외 변동성이 큰 주식들을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봤을 때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하락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다른 주요 자산 그러니까 정말 빅테크 기업 대비해서도 오히려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 자산의 대부분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을 원더케이 하드 월렛에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가격 변동이나 또는 거래소 파산 이슈 이런 걸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 가지고 뭐 심리적인 상태는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긴 호흡으로 그래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기보다는 그냥 경제적인 여유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뭐 그런 상태고 저는 계속해서 최근에 특히 그 80K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여러 대출들을 활용해 가지고 추가 매수했고 그것도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작가님한테도 보여드렸었잖아요. 요즘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되게 좋은 자산을 샀고 가격의 하락이 그 자산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 가격이 떨어져서 좋은 자산을 많이 사는 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급하시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생각을 조금 더 달리 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투자한 자산이 좀 불안하다,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게 펀더멘털에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공부가 부족하거나 정말 그 자산이 좋은 자산이 아니거나. 그래서 이렇게 좀 만약에 지금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은 쪼끔 더 자산에 대해서, 본인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폭등 시점과 이에 따른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비트코인을 이제 관심 있게 보면서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또 성과를 내기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상황을 다 돌아보면 뭐 모두를 복귀할 수는 없지만, 뭔가 타이밍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전 맞출 수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꾸준히 매수를 하다가, 뭔가 펀더멘탈의 변동 없이, 만약에 가치 변동 없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그 많이의 기준도 사실 매번 달라요. 어떨 때는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80%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50, 그다음 최근에 35%까지도 떨어지면서 이 변동성이 좀 큰데, 길게 보면 그 변동의 폭도 굉장히 많이 좁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일 단위로 방향성은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상으로 월 단위로만 봤을 때도 폭이 많이 줄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 자체를 재지 않고, 그냥 떨어지면 좀 더 사고 뭐 이런 식의 저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비트코인을 아무것도 정말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10,000원, 50,000 원이라도 그냥 가격 상관없이 좀 투자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밍은 어쨌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답변을 제가 쪼끔만 더 찾아보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유럽이든 유동성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이게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지금의 어떤 각국 정부가 봤을 때 위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들을 공급할 수밖에 없고, 유럽은 지금 무역 전쟁 우려라고 하면서 최근에도 금리도 인하해 가지고 6회 연속으로 인하해서 지금 미국이랑 금리 차 2%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을 때가 매수 타임이라고 보고 있었어 가지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유동성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했을 때는 뭔가 특정 시점에 타이밍을 딱 맞춰서 노리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좀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매도 타이밍 신호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매번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일단 저는 비트코인을 현재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중에서는 가치 저장의 측면에서는 가장 상위 레벨의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급적이면 팔지 않고 최소 5 년에서 10년 정도는 장기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거의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매도 타이밍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특정 시그널이 있어 가지고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제가 돈이 만약에 필요해지면 매도할 거라서, 제가 막 모르는 부분을 안내 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신사임당 채널에서 제가 작년에 연말 되면 10만 불 정도가 될 것 같은 바램과 여러 이유들 때문에 그 정도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이 관련된 규제들이 6월 달 이후부터 풀리고 유동성 같은 부분들도 완화적으로 전환된다면 150K나 뭐 200K까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개인적인 바램을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유동까지는 좀 넉넉하게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들이 전제 조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 왜냐면 그동안은 하겠다라는 행정 명령만 있었던 거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무단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지 겨우 2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했었던 거고, 뭐 SEC 의장도 새롭게 취임을 했고,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들을 최우선 순위로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책이 도입이 되고 시장에 신호를 준다면, 저는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사실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도 어쨌든 통화 정책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그 어떤 특정 섹터에. 그래서 저는 저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비트코인이 뭐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뭐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사실 구체적인 근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뭐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10몇만 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정부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비트코인 말고 이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있고, 대신에 금을 비축하고 있고, 개인이나 기업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막 당근마켓에서 실물 금 거래하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와요. 그 정도로 비트코인보다는 중국은 대외적으로 금을 좋아하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채로 더 이상 가치 저장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통제가 그나마 비트코인보다는 쉬운 금을 더 이렇게 계속해서 비축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저는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청나라가 마지막까지 은본위제를 고집을 했었거든요. 본인들이 은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는 금본위제가 사실 대세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끝까지 은을 고집했던 청나라가 은의 가치가 금 가격 대비해서 계속해서 절하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비트코인이 중국을 무너뜨린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중국을 무너뜨린다라고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금을 모으고 있고 개인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미국이 또는 미국 외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금보다 더 좋은 자산으로 받아들이면 중국이 보유한 그 측면에서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비트코인이. 그런 이야기가 한 가지 좀 공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은 이 개인 지갑이라고 하는 곳에 이동을 하면 자본을 통제받는 국가에서도 가치를 저장하고 국외로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산당 정부가 기업도 통제하고 부자들도 통제를 하지만, 그러니까 가치를 축적하고 발생시키는 거는 이제 각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서, 비트코인을 만약에 중국 부자들이 그걸 활용해 가지고 국내에 있는 자본들을 가지고 조금 더 유연한 국가로 나간다면, 그러니까 자본과 인재가 모빌리티 높은 비트코인을 만나서 조금 더 포용적인 시스템으로 이동을 한다면, 저는 중국 정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중국 정부도 자국의 인재들을 이제 막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 딥시크 개발한 AI 인재들 여권 뺏었다는 막 그런 기사도 제가 봤었어요. 과연 이 중국이라는 공산당 정부가 IT, AI 기술이 발달한 걸 가지고 과거의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만큼 정말 인재나 자본의 유출을 통제할 수 있다면, 중국이 당연히 막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원래 자본과 인재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유연한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되는 게 전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본과 인재가 모빌리티가 높은 비트코인을 만나서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온다면 중국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쟁을 하지 않고도.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이 중국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거에 대해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도 한두 달 전에 그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기부 형태로 미국으로 온다면 그 골드카드라는 걸 좀 주겠다, 대략 금액은 500만 달러 정도가 되고, 그 500만 달러가 원화로 치면 한 7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투자 이민이 아니고 기부예요. 대신에 너네가 이 골드카드를 사면 너네 나라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 대사관에서 비행기를 타서 가족들이랑 같이 미국으로 올 수 있어, 약간 이런 티켓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세만 봤을 때도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해외에 있는 그 국적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왜냐면 그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고 생산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모이는 거는 미국에 굉장히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상무장관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모빌리티 높은 자산이 아마 중국의 그 통제하는 정부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경제 전쟁과 비트코인을 통한 패권 전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엔 국가 간의 전쟁이나 경쟁이라는 게 더 많은 생산성,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낸다라고만 보면, 결국 자본과 인재를 어떻게 우리 시스템으로 데려오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권 전쟁이라고 했을 때. 왜냐면 지금은 이제 막 이런 인터넷이랑 또 많이 발달했고 사람들도 다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뭔가 진짜 물리적인 전쟁은 자국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뭔가 공감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화폐나 환율 정책 같은 걸 통해서 보통은 이제 자국의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가지고 본인 국가의 기업의 힘을 키우고 세계의 돈을 자기 국가로 많이 가져오게 해 가지고 인재와 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이렇게 보통은 경쟁을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비트코인도 똑같이 만약에 전 세계에 어떤 좋은 기축 자산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거를 이제 많이 보유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쟁이죠. 이것도 따지면 비트코인 서로 비축하기 위한 전쟁. 네,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그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게 모빌리티가 좋은 비트코인을 만약에 만난다면 자본과 인재가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각 국가가 이제 앞으로는 비트코인의 이런 모빌리티 있는 자산, 그러니까 꼭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조금 더 친화적이면서 이걸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많이 올 수 있게 어떤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을 많이 확보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재와 자본에 대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7월에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의 셀프 커스터디, 그러니까 지갑 이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거래소에서 두는 거 말고 그거를 헌법적인 권리로 보호해 주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모빌리티 높은 자산을 통해서 각 국가가 더 뭐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지 각 국가가 이런 암호화폐 모빌리티 있는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페이버를 주면서 자국으로 자본과 인재를 계속 데려오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패권 전쟁이 새로운 패권 전쟁이지 않을까. 왜냐면 달러 자체는 사실 계속해서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전통적인 우방국도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뭐 일본도 이번에 관세 맞은 거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좀 더 잘 보인다라고 해 가지고 통하는 게 아닌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물리적인 전쟁으로 사람을 빼앗고 뭐 어떤 보물을 빼앗고 금을 빼앗아서 자국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런 물리적인 싸움은 내외부에서 공감을 얻기 어려우니 이런 모빌리티 높은 자산들을 더 많이 포용하고 또 더 많은 인재와 자본들이 올 수 있도록 네 더 경쟁적으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 것 같고, 그게 이제 새로운 패권 전쟁이다. 그래서 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중요하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중국 영향력 약화시키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보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비트코인만을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거를 다 가동해 가지고 중국의 추격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왜냐면 특정 부분에서는 중국 정부가 앞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든 뭐 무역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세를 때리던 미국은 지금 액션을 취할 마지막 단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절박합니다. 뭐 무역 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국으로, 왜냐면 미국은 지금 생산 설비가 굉장히 많이 없기 때문에 인프라 자체가 없어서 현대차가 최근에 30조 이상의 투자를 발표한 것처럼 우방국에 나눠 줬던 뭐 여러 제조 설비들을 자국으로 가져와야 되고요. 또 동시에 자본과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모빌리티가 높은 자산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본인들도 달러 가치가 절하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뭐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자산을 많이 비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미국도 금을 많이 갖고 있고 중국도 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이제 오피셜하게 중국 정부는 대략 한 20만 개가 좀 안 되게 갖고 있고, 미국도 또 똑같이 비트코인을 한 20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대신에 민간에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미국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만 해도 100만 개가 지금 벌써 훌쩍 넘어가고 있고, 미국의 상장, 비상장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도 거의 뭐 100만 개 전후로, 왜냐면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만 50만 개 넘게 갖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상장사 중에는 마라 홀딩스가 거의 5만 개 갖고 있고 이래서 그것도 100만 개가 넘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거기에 내부에 있는 고객들의 비트코인 자산만 해도 80만 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만 대강 다 합치고 비상장까지 다 합치고 따졌을 때 한 400만 개 정도는 미국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추후에 저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뭐 한 300만 개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채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로운 기준이 금에서 비트코인을 넘어간다면, 물론 미국도 손해가 있겠지만, 금이라는 자산의 가치 훼손으로 손해가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으로 자본이 많이 몰려오면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것도 미국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지금 이걸 실행하는 이제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도 그랬고 트럼프도 그 포트녹스라고 하는 군사 시설이죠, 정확하게는. 거기에 이제 미국의 대부분의 금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게 실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확인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계속 했던 걸 보면, 저는 네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게 가능성의 문제보다는 미국이 패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에 반대해서 현재 기준으로는 어쨌든 하드웨어 측면에서 제조 능력이 더 우위에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파워가 강한 미국의 힘을 낮추려고 이제 딥시크 같은 것도 거의 무료로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학습해 가지고 시장에 내놨고, 그다음에 BYD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본인들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뭐 공짜로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금 현재 강한 게 소프트웨어 파워인데 그거에 대한 가격을 낮춰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본인들이 강점을 가진 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고, 미국은 어쨌든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이 비트코인을 대중화하기는
당 차원에서 불가능하다 보니까 왜냐면 통제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측면에서 저는 비트코인을 활용하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한국의 현 시점의 역할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이든 대만이든 일본이든 미국이 갖고 있지 못한 제조 능력이 아직은 갖고 있는데 이걸 최대한 꼭 쥐어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나 전략들을 빠르게 파악해서 그 흐름에 저는 빨리 올라타는 게 현실적인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유일한 방법이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는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제조 능력을 계속해서 미국으로 빼앗기는 이 흐름 자체는 막는 건 솔직히 어렵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현재 갖고 있는 우리의 리소스를 활용해 가지고 뭐 AI나 또는 암호화폐 쪽 관련해서 쪼끔 더 친화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역할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산 부분 쪽 그리고 조선 부분 강점을 갖고 있는 분명한 부분에서 정치인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정치가 분들과 기업인들이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국제 관계와 경제 질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가치관이 완전히 파편화돼 가지고 언어가 똑같아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뉴스 일면을 너무나 자주 장식을 하고 있고 반대로 언어가 다르지만 GPT 같은 걸 통해서 서로를 이해해서 또 친하게 지내고 국경을 넘어서 우정을 나누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가 이제 정말 초개인화 시대가 될 것 같고 네 그럴 때 이제 개인이든 국가든 정부 차원에서 모빌리티가 높고 전 세계 어디서든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디지털 상에서 금과 같은 비트코인이 저는 글로벌 어떤 가치 척도의 표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이 되기 전에 미리 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앞으로는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 간에든 이 표준이 비트코인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정직하고 건전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담보 대출 전략은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스트래티지예요. 지금 이름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스트래티지로 바꿔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이 회사는 전환사채랑 우선주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거의 0%에 가까운 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아 가지고 비트코인을 꾸준히 네 추가를 매수하고 있고 지금 50만 개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 이 회사의 전략을 따라해서 뭐 마라 홀딩스라고 하는 비트코인 세계 최고 최대 규모의 채굴 기업도 본인도 채굴을 하면서 또 동시에 시장에서 본인 주식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제로 금리에 가깝게 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까지 네 하면서 많이 모아가고 있고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 외에 좀 크고 작은 뭐 여러 회사들이 이런 지금 비트코인을 대출받아서 사는 전략에 많이 동참을 해 가는 상태고요. 이 전략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법정 통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자라는 움직임이고요. 전략을 추진하는 사람들이나 그 회사들은 대부분 다 비트코인이 더 많은 가치를 빨아들일 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는 무리해 보이는 네, 이런 방식까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도 담보 대출을 받아 투자하셨다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무언가를 담보로 잡아서 또는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이력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때도 그랬고 뭐 이번에 또 가치가 변함이 없이 펀더멘털 훼손 없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위험하지 않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요.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들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15년 2월 달에 입사를 해서 그때 1,500원 가지고 연수원 들어갔거든요. 진짜 딱 그 차비까지 다 쓰고 남은 돈 들고 이제 연수원 들어가서 지금 10년 동안에 그래도 흔히 말하는 뭐 경제적인 여유 정도를 이제 만든 상태인데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좋은 자산이 쌀 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그 대출 이자가 낮고 내가 그 대출을 2년 3년 이상 감당할 수 있을 때만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실히 살았던 사람들이 보통 신용도가 좋으니까 가능한 방법이겠죠. 좋아요. 한 달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가처분 소득을 내서 뭐 100만 원씩 1 년에 1,200 10년 1억 2천 대출을 받아서 자산에 투자해도 분명히 노후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쪼끔 욕심이 많았었던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부를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좋은 자산의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대출을 활용하면 되겠다. 특히 저는 대기업을 다녔으니까 금리도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부자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갭 투자가 사실상 남의 대출을 활용하는 거고, 또 그게 아니어도 현실적으로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월에 100만 원 정도 가처분 소득 내기가 서울에서 진짜 어렵고, 그 100만 원을 1 년에 1,200만 원씩 10년 1억 2천을 이제 어떤 금융 자산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가 없이는 이 자산이 사실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대출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좀 필요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딱 몇 가지 조건들이 맞을 때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산 형성에 있어서 적절한 대출이 중요한 이유와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네. 말씀드린 거의 반복이긴 한데요. 뭐 월에 100만 원씩 금융자산 적립식 투자해서 30년 40년 뒤에 노후 준비 저는 여전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쪼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저는 누군가 저한테 목돈을 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고, 그냥 정확하게 월급만 가지고 이제 해야 됐었는데, 월급을 가지고 100%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목표를 이루기는 쉽지가 않겠다. 왜냐면 리스크도 낮으면서 안정적이면서 수익률도 물가 상승률 이상을 내는 투자가 사실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바라보는 건 다 똑같거든요. 강남 아파트 옛날에도 비싸서 못 샀고 지금도 비싸서 못 사는 것처럼,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옛날에도 비쌌는데 지금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우리가 흔히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좋은 자산이 있다면 한국 선배님들,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읽으신 선배님들이 했던 것처럼 부동산 대출하듯이 정말 좋은 자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조금 좋은 자산 말고 정말 1등 자산이나 ETF나 그리고 펀더멘털이 좋은 자산을 가격이 높을 때 말고 떨어질 때 사는 거는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원래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 방법, 그 리스크가 있는 방법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리스크를 조금은 낮출 수 있을까? 왜냐면 리스크 하나도 없이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욕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이상을 얻어내려면 노력을 많이 하고 플러스 운도 좋아야 되고 위험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제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출밖에 없었고, 그럼 그 대출을 언제 활용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그럼 그 가격이 많이 빠졌다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냥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았을 때 30% 이상 하락이면 전 다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그 코로나 때는 뭐 나스닥 ETF 같은 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샀었고,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을 원래 꾸준히 계속 모아가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2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뭐 넷플릭스도 다 떨어지고 많이 막 떨어졌을 때 제가 고민을 좀 해 봤을 때 '앞으로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 해 가지고, 그때 제가 팔란티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팔란티어랑 비트코인 매수하고, 매수하다 보니까 또 쪼끔 더 사고 싶어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더 사기 위해서 대출까지 더 받아 가지고 한 건데, 결론은 그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느 시점,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는 대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본인이 대출을 다룰 능력이 없다면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라면 끓이는 거랑 똑같아요. 엄마가 저 중학교 때까지 그 가스불 못 만지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불을 가지고 뭐 요리도 해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하는 것처럼, 저는 원래 부자인 사람 말고 그냥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네, 대출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제 서신입니다. 비트코인 담보대출의 실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그 어떤 경제 위기 또는 자산 가격의 하락 때마다 모든 신용대출과 갖고 있는 담보대출을 다 실행해서 여지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출은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밖에 없었었는데요. 그거 말고 제가 이미 거래소에서 모으고 있었던, 해외 거래소에서 모으고 있던 비트코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담보로 테더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을 한 70K 가까이 왔을 때 대출을 받아 가지고 매수한 거고, 작가님이 근황 물어보셨을 때 뭐 "이 정도 대출 받아 가지고 지금 80K 떨어진 비트코인 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했던 방식은 거래소에 있는 이미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제 테더를 대출 받아 가지고 떨어질 때 비트코인을 샀던 거고요. 그렇게 산 비트코인을 다시 원더케이 하드 월렛이라고 하는 제 개인 지갑으로 넣어 놓으면 거래소가 이제 갑자기 파산하는 그런 리스크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막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해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1억을 맡겨 놓고 7천만 원을 빌려 가지고 그 7천만 원을 내가 가져오면 실제 거래소에는
1억과 저의 채무 7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이 남는 거고 그 3천만 원에서 이자가 나가거든요. 대신에 그 이자는 변동이 좀 크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이번에 조건이 딱 맞아 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조금 넘는 금액을 대략 평균 단가 한 7만 8천 불 정도의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74K까지 떨어질 때까지 매수를 했고 지금 94K니까 그걸로도 꽤 수익을 냈는데 저는 당장은 그걸 다시 청산할 생각은 없고요. 일단은 좀 들고 갈 생각이고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도권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거래소는 제 채널에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서는 그런 방법도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담보대출의 수익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로 빌렸을 때의 이자가 변동은 있지만 과거 1년 기준으로는 평균이 대략 6% 정도,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거를 일단은 계산을 했었고, 그리고 향후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6% 정도라고 이제 1년 정도 생각을 했고, 예상 수익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대출을 받아서 한 번에 그냥 사는 것보다는 저는 떨어질 때마다 더 낮은 가격에 많이 체결되는 방식으로 좀 미리 걸어 놨었고, 그게 체결된 만큼 저는 이제 수익을 낸 거라서 뭔가 예상 수익을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데, 충분히 저는 이게 싸다고 판단되는 구간이었고 그 이유가 105,000달러에서 8만 불까지 떨어진 게 거의 30% 떨어진 건데, 그거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펀더멘털과 맞지 않다라고 그냥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의사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의 예상 수익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수익은 뭐 20% 이상이 나온 상태인데, 저는 연말까지 가져갈 생각인 게 1년 동안 해도 이자가 5% 밖에 안 되고 이미 수익 20% 이상을 냈기 때문에 1년 뒤에 가격의 변동이 없다고 하면은 뭐 15% 이상을 가져가는 거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15만 불, 20만 불까지도 기대하고 있어 가지고 그냥 그때까지 좀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통한 투자와 예적금의 차이는 어떤가요? 이거를 비교하는 게 뭐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는 예적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3% 이상 확정적인 구매력 손실에 투자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예적금을 하면 당연히 안정적이죠. 변동성이 없으니까 안정적이지만 실제 물가는 정부에서는 3%라고 하지만 체감상 7%이기 때문에 4%를 복리로 매년 확실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난 투자를 안 한 거야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손실이 확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적금이 물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예적금을 한동안 많이 했었는데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챈 순간부터 우량 자산을 적립식으로 예적금 모으듯이 이제 했었던 거고요. 이 비트코인 담보대출은 진짜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이 거래소나 지갑도 잘 다뤄야 되고요. 또 거래소 파산이라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 투자를 초보자분이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초보자분이라면 그냥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시 리스크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무나 하셔도 안 되고, 리스크는 첫 번째로 거래소가 갑자기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매수한 비트코인을 제 개인 지갑 원더케이 하드 월렛으로 이동했고요. 그래서 거래소 파산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해칭했고 그 남은 차익을 가지고 이자를 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해볼 만한, 비트코인 가격이 낮았을 때 해볼 만한 어떤 그 방법이라고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이자가 갑자기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대출은 1분 단위, 10분 단위로 이자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자가 너무 많이 치솟아 가지고 내가 갚아야 될 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 특히 거래소 파산, 옛날에 FTX 거래소가 파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 가지고 저는 웬만한 분들은 하지 않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머지 비트코인은 대부분 다 제 원더케이 하드 원래 지갑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는 개인 지갑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현이 형의 퇴사 후 삶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요? 제가 지금 작년 4월 30일에 마지막 출근하고 조금 1 년이 안 됐는데, 현재는 봉연스쿨이라고 하는 이제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조금 돕기 위한 법인을 좀 설립한 상태고요. 저 역시도 이제는 투자보다는 개인 사업자로서 더 그 꿈에 도전하느라 조금 바쁜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고, 그다음에 지갑 이동 관련한 책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퇴사 후 가장 달라진 점과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여느 유튜버 하시는 분들처럼 보통 이제 한 3-4년 다니고 퇴사한 게 아니고 진짜 10년 채우고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한 상태에서 이제 퇴사를 한 거기 때문에 막 사실 회사를 나오는 거 자체가 저는 뭔가 막
엄청 기쁘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맞지 않는,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귀었는데 맞지 않은 여자친구와 고통스럽게 헤어지는 그런 사실 느낌이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나왔다고 해서 저는 회사 안에 있을 때도 나름 잘 지냈었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이 막 달라진 건 없는데, 그냥 삶 자체가 저는 똑같이 고통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회사를 다니나 개인 사업을 하나 뭐 고통스러운 거는 똑같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조금 도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시간을 쓰는 것들이 더 조금 효율적으로 바뀌는 것 같고, 의사결정이나 또 어떤 제가 했던 행위에 대한 이 피드백이나 인센티브가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저한테는 잘 맞는 편이라서 회사를 나와서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회사를 잘 다니는 게 맞는 체질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 경제적인 여유라는 거에 도전하는 게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고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거는 입사한 지 한 6 개월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우리 흔히 말하는 큰 기업들에는 보통 부서 간의 사일로도 되게 많이 있고, 또 의사결정이나 체계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들이 많은데, 저는 쪼끔 더 효율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이제 조직 활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수직적인 구조가 저한테는 사실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참고 다녔었던 거고, 동시에 회사분들이 저를 진짜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힘으로 버틴 게 아니고 정말 선후배분들이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네, 좀 그 긴 세월 동안 회사라는 곳에서 잘 다닐 수 있었고 적응도 잘했는데, 이제 10년 정도 다니고 정말 좋은 상급 부서에도 올라가고, 흔히 말하는 너가 하고 싶은 일, 덕업일치 그런 업무도 저희 블록체인이랑 AI 인프라 구축하는 것까지도 담당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모든 게 다 안정된 상황이었고, 제가 고가 S 받고 승진, 과장 승진해 가지고 사실 연봉도 또래보다 굉장히 많이 높았었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가 않았었어요, 개인적으로 삶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원래 고민은 좀 하다가, 그때는 제가 나와서 이렇게 사업이 좀 그래도 풀릴 거라고 생각도 안 해 봤었거든요. 그냥 기대도 안 했어요. 잘 도전을 해 보고 안 되면은 다시 그냥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자. 근데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게, 그 비트코인이 1 억이 넘었을 때 제가 사실은 제 개인 자산이, 그러니까 금융 자산이 그래도 서울에 아파트를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돈이 좀 됐어 가지고, 네, 그런 게 이제 좀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했지만 나중에 적응도 잘했지만, 그리고 좋은 부서도 가고 정말 좋은 업무도 맡았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었고, 그때 마침 또 제가 순자산이 꽤 많이 늘어서 이제는 그럼 이 정도면 그 어떤 흔히 말하는 생계에 대한 위협은 이제 없어진 상태였으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도전하지 않는다면 평생 도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때 결심을 하게 됐고요. 네. 지금 이렇게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가지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 10년 동안 다니면서 선후배분들, 팀장님들, grup장님들, 그다음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신 뭐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나 형상의 기술, 인생의 기술들도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저한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또 개인 투자 측면에서도 뭐 AI 쪽이나 비트코인 쪽으로 투자가 좀 잘 풀려 가지고, 또 저는 뭐 이제 흔히 집안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뭐 부모님이 이렇게 부하신 편도 아니었어 가지고 그런 경제적인 어떤 안정감을 누려본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스스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의 세상에서도 좀 잘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드니까, 네, 그때 마침 타이밍까지 잘 맞아 가지고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동현이 형처럼 퇴사를 생각 중인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금액을 기준으로 퇴사를 정하는 거는 솔직히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30억, 뭐 50억 을 갖고 있어도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 그래."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한 이해나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제가 막 다 통달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공부하고 또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써 보고 공부를 하면서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변하겠다.'라는 어떤 확신 같은 걸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적어도 밥은 굶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대기업 타이틀을 버리더라도 그냥 현금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 한 개를 살 수 있으니 그런 위협은 좀 없으니까.' 저는 결정을 한 거고요. 결론은 액수보다는 어떤 본인의 경험과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달 아르바이트든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든 저는 다시 일어날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10년 동안 그 대출 이자도 갚고 하느라 밤에, 평일 밤에도 그 배달의 민족
계속 아르바이트를 뛰었고, 주말에는 그 예식장 아르바이트 했는데 제가 사실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그 축가 아르바이트를 꽤 오래 했거든요. 그렇게 좀 나름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 열심히 살았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제 바탕이 됐고, 또 투자 실패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2017 년도 16 년도에도 코인으로도 한번 크게 망했었고, 그다음에 테마주 투자로도 좀 잘못돼 가지고, 근데 당시에는 대신 대출은 없었고 있는 현금만 다 이제 좀 다 소진한 정도였어 가지고 실패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포기는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회사에서 회식 같은 거 하면 택시도 안 타고 항상 지하철 타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서 다시 출근하고, 그만큼 예 좀 간절히 노력을 했었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액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정해야겠죠. 목표 금액은 정하는데 그 금액보다는 이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뭘 해 먹고 살 수 있는지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그다음 투자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이면은 뭐 한 5억 이상이면은 다 퇴사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하는 일이 있다면. 네, 그게 아니라면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게 저는 충분히 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5 비트코인으로 부자 된다는 기요사키의 발언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뭐 0.5 비트코인만 가지고 1년 뒤에 부자가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10 년, 20년 정도 뒤가 되면은 전 충분히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고요. 대신에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1억 한 3천이라고 하면 0.5개 사는데 한 6-7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제대로 공부해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이게 아무리 올라도 10년 동안 안 팔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신 거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작가님도 그렇지만 또래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도 이 가처분 소득을 내는 게 진짜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뭐가 더 어렵냐면 그렇게 산 비트코인을 10년 동안 안 팔고 내가 만들어낸 현금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0.5 개의 비트코인을 사서 10년 동안 개인 지갑이라고 하는 곳에 넣어 두고 이걸 건드리지 않아야 부자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이 힘들겠지만 이게 더 비싸지면 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대중분들을 자주 만나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 0.5 개만 사서 개인 지갑에 이동하고 10년 동안 보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거를 실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뭐 2천만 원, 3천만 원에 사더라도 주식사업센터 물린 거 원리금 갚아야 돼 가지고 5천일 때 팔아 버리고, 또는 내 자녀가 지금 뭐 이제 태어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4천에 5개 산 거 팔아야 되고, 그래도 1억 벌었으면 됐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별로 안 어려운데 이걸 진짜 10년 동안 팔지 않고 지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시점에 정말 세상의 가치의 척도가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예전에 은본이제를 택했던 청나라가 근본이제를 선택하지 않아 가지고 자산가치 폭락으로 망했던 것처럼 지금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서 가치 저장이자 가치의 척도가 되어갈 그 어떤 가능성이 아주 많은 비트코인을 그냥 넘어가는 거는 네 저는 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이든 기업이든 뭐 국가든 뭐 저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산은 최대한 빨리 모으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개인 지갑 보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비트나 빗썸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해 가지고 주식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건데요.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진짜 강점은 그 어떤 누구도 이거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부나 또 어떤 억압적인 정부에 의해서 빼앗길 수도 있는데, 그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이라는 곳에 놓으면 그 어떤 누구도 강제로 이걸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온전히 투자하고 그 모빌리티 측면에서의 장점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면 반드시 이제 개인 지갑이 필요한데, 대신에 양면성이 있어요. 그 우리가 금을 사서 금은방에 놓고 오는 게 금은방이 망하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망하면 위험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금고를 만들어서 금은방에서 산 금반지랑 두꺼비를 가지고 집어넣는 건데, 만약에 반대로 집에 불이 나거나 뭐 홍수가 나거나 도둑이 들면 또 그 비트코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번에 그 원더케이 하드 월렛이라고 하는 제품도 론칭을 했고 그 관련해서 교육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만큼 오른 거 꽤 많거든요. 비트코인이 뭐 $1일 때는 솔직히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었으니까 논외로 하고, 2023년 1월 달만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른 거 진짜 많거든요. 팔란티어, 삼양식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제가 말 안 했지만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도 비트코인 또는 비트코인만큼 올랐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주식도 있는데 비트코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비트코인은 근데 국경을 자유롭게 넘을 수 있고 365일 24시간 주고받을 수가 있고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계엄 사태나 또는 어떤 전쟁 상황에서 서버가 멈추지 않고 이걸 가지고 해외 나갈 수 있어. 주식이나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부동산 불가능하고 금 같은 경우도 반출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의 장점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지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래소 보관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거래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거래소 약관을 보시면 써 있는데요. 뭐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행정명령이나 이럴 때 "디지털 자산에 손실이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했고 우리는 거기에 서명을 한 상태거든요. 내가 내 비트코인을 맘대로 외부로 보내고 싶은데 거래소의 허락 없이는 보낼 수가 없고 뭐 그런 계엄 사태나 이럴 때 서버가 터졌을 때는 내 자산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면 상관이 없는데 이틀, 일주일이 넘어가면 내가 내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건 내 자산이 아닌 건데 저는 그 계엄 사태 때도 제 개인 지갑에 보관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에도 원하는 곳으로 비트코인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래소가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의 지갑에 대한 공부를 안 한 분들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더 위험하고요. 우선은 그 거래소에는 보관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금을 샀는데 금은방에 놓고 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금은방이 주인이 아주 믿을 만하고 정부에서도 관리를 잘 한다면 거기다 이제 두어도 되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장점을 온전히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지갑이 필요하고 개인 지갑을 한번 공부할 필요가 됐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의 장점과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비트코인은 임의로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그러니까 발행량이 늘어날 수 없는 탈중앙화된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했을 때 인플레이션 이상을 무조건 해칭할 수 있고 그래서 노후 준비로는 충분한 자산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개인 지갑에 보관할 경우에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서 쪼끔 더 소유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운 점 점이 좀 장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변동성이 좀 큰 부분, 두 번째로는 주변의 시선이 좀 곱지 못해 가지고 첫 번째로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과도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그 되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이를 외면하고 기존의 것만 따라 가지고 세상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망했던 개인 부자나 또는 기업이나 국가들처럼 국가들의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세상 그러니까 가치관이 파편화되고 갈등과 분열이 일상화되고 또 초개인화되는 이런 세상에서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저장을 해야 될지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치를 저장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곳에 내 자산을 지금 넣는 게 옳은지는 결과는 10년 정도 지나면 알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돼서 투자하려고 하면 좀 많이 늦을 것 같아서 지금 저는 공부를 한번 해 보시라는 그 조언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신사임당 채널에 이렇게 줌으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그 우리나라의 부동산 이 광풍 속에서도 금융자산 투자로 흔히 말하는 누군가의 지원 없이 경제적인 지원 없이 제 힘으로 그래도 경제적 여유라고 부를 만큼의 어떤 성과를 지금 내왔고 여전히 이제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저도 투자자보다는 법인 사업자로서 대중들 앞에 서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 다가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콘텐츠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